제가 영상을 만드는 오늘 4월 19일인데요.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러 자동차 샵에 들렀다가 CP24 뉴스를 봤습니다. 자, 거기서 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수정한 내용과 멀티오퍼 시 블라인드 비딩을 종료하고 앞으로 공개 입찰을 하겠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자료나 보고서들이 은행기관이나 정부 그리고 큰 부동산 회사들의 본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죠. 자, 그중 오늘은 제가 속한 캐나다 부동산 회사죠. 바로 로얄 르페이지에서 1분기를 마치면서 내놓은 2022년도 캐나다 부동산 시장 예측에 관한 자료가 다시 나와서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얄 르페이지는 1913년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600여 개 이상의 지역에서 그 19,000여 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최고의 공신력 있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자, 각종 매스컴에서도 로얄 르페이지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특히 팬데믹 직후의 그 시장을 예측하는 시각은 CMHC나 각종 금융기관의 그 어느 리포트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이번 로얄 르페이지의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실제 2021년 12월에 내놓았던 캐나다의 그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다시 재수정한 건데요. 작년에는 올해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10.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려간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상승할 거라고 했을까요? 자, 요즘 툭툭 터지는 그 정부의 발표와 기사로 여러분들 혹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로얄 르페이지에서 발표한 4월 19일 보고서에서는 기존 예측을 상회하는 15%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오르는 가격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이 예고되는 금리와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봄마켓으로 접어들면서 셀러 마켓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그 전달에 비해 재고 수준이 개선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에 대한 조정의 징후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올해 1분기가 상당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였던 10.5%가 아닌 15%로 상향 수정을 했는데요. 집 가격은 여전히 낮은 공급과 높은 수요의 불균형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게 그 상승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의 그 1분기 특징을 보면요.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총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5% 정도 오른 85만 7천여 불 상승하면서 기록적인 1분기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스턴도 2분기 연속 캐나다에서 전년 대비 최고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온타리오주의 그레이터 골든 호슈 지역의 4개의 지역, 베리, 캠브리지, 키치너, 워털루, 오샤와에서도 판매된 그 단독주택의 그 중간값인 미디엄 프라이스죠. 그 미디엄 프라이스가 처음으로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안 발표 등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위한 보다 좋은 조건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요. 자, 그런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그 주택 공급과 집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2022년에는 큰 해결책으로 바이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월 7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바이어들에게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0년간 캐나다 주택 건설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5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해서 주택 가속 기금을 만들어 그 주거용 부동산의 인허가를 빠르게 이제 진행하면서 주택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등 그 5년 안에 주거 안정화를 이끄는 발표들을 했는데요. 이게요, 현실적으로 각 주정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말은 좋죠. 근데 예를 들어 주변에 콘도 하나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뭐 주변의 그 지역 주민들의 뭐 일조권이라든지 교통 이런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시에서 따로 이제 공청회도 하고 또 무산되고 다시 하고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에요.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콘도 프로젝트 하나 들어오려면 이게 2, 3년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양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보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것이라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실현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로얄 르페이지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당분간은 바이어들을 위한 큰 해결책은 되지는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캐나다 전국의 부동산 전망을 10.5%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GTA 광역 토론토에서는 1분기에 그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27.7% 상승한 126만 9,900여 불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회사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1분기에 팔린 가격을 쭉 펼쳐놓고 가운데 오는 값인 그 미디엄 프라이스를 보면 단독주택은 29.7% 상승한 158만 9천여 불을 기록했고요. 콘도는 21.7% 상승한 76만 4천 불이었습니다. 자, 최근 몇 주 리스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마켓에 진입하려는 바이어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거용 타입에 따라 그 편차가 있겠지만 이 말은 이제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네요. 네, 시장에 진입하려는 바이어가 어디가 많을까요? 콘도입니다. 자, 팬데믹 선언 직후 전염이 쉬운 밀집된 곳보다 공간이 필요한 외곽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뭐 도시 탈출, 엑소더스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떠난다면 앞서 단 몇 가지만 얘기한 거지만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함들을 더 많이 잃을 거라고 봅니다. 뭐 편의시설, 문화시설, 병원, 뭐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등등. 그래서 저는 다운타운 콘도 렌트 매물이 급증하고 외곽에 그 집 가격들이 오른다고 탈도시화가 일어나거나 다운타운에 슬럼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였을 때 주는 이익이 많고 그 속에서 주는 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구 밀도가 높은 토론토와 같은 도시는 오히려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뭐 비대면, 언택트, 온택트,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2020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린 2025년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확 당겨져 있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지나가면 도시는 더욱 살기 좋게 발전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5년 정도 앞당겼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보세요.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오피스 근무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복귀하고 있죠. 거기다가 콘도가 가장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특정 프라이스 포인트에서는 정말 박터지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그건 콘도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 뒤에 제가 단독주택의 경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 오퍼에서 오퍼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고가 그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경쟁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론토시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총 가격은 2022년 1분기를 보면은 130만 9,800불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9% 증가했고요. 동기간 그 주택의 그 미디엄 가격은 22.8% 증가한 182만 3,900불이고 콘도는 78만 6,000불로 17.9% 상승했습니다. 자, 로얄 르페이지는 2022년 4분기까지 GTA 지역 주택의 총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16.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GTA 내 도시의 그 전체 부동산 평균의 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지역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씩 올랐죠. 아니, 금리도 오르고 더 올릴 거라는데 부동산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얄 르페이지의 CEO 그 필 소퍼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0.5%의 금리 인상을 발표한 것이 수요에 대한, 즉 바이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클 것이라는 거죠. 자,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또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 행렬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하면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자,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인데요. 자, 거기다 25일부터 양적 긴축도 시작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인 2에서 3%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현재 캐나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3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고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8.5%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금리가 정말 엄청난 금리일까요? 2020년부터 22년 4월까지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였죠. 자, 그럼 이게 지금 1%니까 4배나 오른 거죠. 그럼 여기 우리 1940년부터의 금리를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자, 과거 몇 년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Historically low borrowing cost. 자, 역사적으로 낮은 borrowing cost. 돈 빌리는데 이자가 낮다는 거죠. 자, 낮은 이자의 고마움을 잘 못 느끼면서 살았나요? 자, 갑자기 오르니까 이게 엄청 오른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하죠.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높았던 1977년과 1991년 이때 그 스태그플레이션, 장기 불황입니다. 자, 석유 위기와 그 오펙의 그 석유 금수 조치 때문이죠. 거의 20%까지 갔죠. 자, 아무리 러시아가 세계 3위의 산유국이라고 해도 물론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하지만 현재 그 세계는 또 다른 루트를 찾고 비축량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의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갈 때까지 정부는 놔두지 않겠죠.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것은 정부는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프 맥클럼 캐나다 은행 총재는 금리가 경제를 자극하지도 그리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중립금리 추정치인 2에서 3% 정도에 오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는 이 팬데믹 전 수준인 그 1.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로얄 루페즈의 CEO 필 소퍼 씨도 대부분 캐나다인들이 금융감독원의 그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도 잘 매니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금리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더 넓게 시장을 보시면서 기사 하나하나에 일회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멀티 오퍼 하시면서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자, 그런데 적게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멀티 오퍼가 대세이고 리스팅 가격보다도 높게 팔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 영상 분양 콘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예전에 그 리사이드에서 토론토 리사이드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예산안 그 발표 직후인 그 4월 7일 이후 그 거래된 단독주택들을 보면 30만 불에서 40만 불. 자, 기본이고 이런 건 기본이고 70만 불 이상으로 리스팅 가격보다도 높게 거래되는 집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오퍼가 안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 하락한다.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작년 자유당의 공약이었던 멀티 오퍼에서 다른 바이어들이 쓴 가격을 알 수 없는 그 블라인드 비딩을 종료하고 셀러의 허락하에 내년부터 공개 입찰로, 즉 바이어들이 써낸 가격을 다른 바이어들도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기대를 거시는 유권자들이 계신가요? 자, 여기에 더해서 멀티 오퍼, 비딩 오퍼를 금지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건 셀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주택 가격을 낮출까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어 에이전트와 바이어는요, 오퍼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자, 상한선도 정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오퍼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기서 셀러 에이전트가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좀 더 올리죠. 호주 둥지에서 보면 주말에 옥션을 합니다. 경매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고 집을 경매를 하죠. 150만 불부터 시작합니다. 150만 불, 거기 155만 불. 지금부터 10만 불씩 올라갑니다. 170, 180 더 없나요? 하면서 솔드, 망치로 탕탕탕. 우리가 하는 비딩 오퍼는 비공개 입찰이고 생각할 시간이라도 주죠. 호주처럼 현장에서 하려면 살벌합니다. 옆에서 손 들죠. 그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격은 당연히 진행자가 있으니까 매번 공개가 되죠. 자, 가격이라도 내 생각보다 높으면, 자, 이 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도 한 번 더 지를까? 낙찰받으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승자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개 입찰이나 현재 캐나다에서 하는 그런 비공개 입찰, 우리가 하는 그런 비딩 오퍼의 경우 입찰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판매 가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나오는 숫자가 거의 판매가 되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비딩 오퍼라는 것은 아주 익스트림한 핫한 셀러 마켓의 증상인데,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데 손질을 하려는 것보다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그런데 공급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나요?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맞습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결국 경매, 옥션이 되는 건데요. 과연 이런 방식이 집 가격을 잡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의도는 좋지만 연구기관에서는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비공개 입찰 방식의 오퍼가 궁극적으로는 집 가격을 올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한 마켓에서 공개 입찰이 오히려 집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더 올릴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래 방식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그 수요와 공급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따른 규정을 만들면 저희들이 또 새로운 규정을 공부할 것이고, 공부할 것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호주나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 해오고 있는 공개 입찰에서도 집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발성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웃긴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셀러의 허락 하에 오퍼 금액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셀러가 들어온 오퍼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까? 금리와 인플레이션, 동유럽의 정세 등 바이어들의 매수세가 도전받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입니다. 자, 집 가격이 싸지 않죠. 어포더빌리티, 즉 집을 살 수 있는 비용,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 가격을 맞추려면 결국 주거용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완화될 때만 그런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 어떠한 정책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보면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짧은 기간 동안 거래량이나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있지만, 자, 항상 보면 우상향인 거예요. 자, 마땅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그런 말을 하죠. 부동산 오늘이 가장 싸다고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시면서 아니 그럼 내일이 더 싸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2, 3년 뭐 그 이상 장기 관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자, 하락하는 시장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을까요? 더 떨어질까봐 못 사십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려고 나가보면 어떤가요? 가격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살만한 버짓에 맞는 물건도 없고, 그리고 가격 조정을 가져온 원인이 나의 구입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금리 인상. 5.25%보다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넘어야 하고, 빌리는 금액이 줄어드니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집을 사야 하고, 자, 어떤 게 이익이었을까요? 자, 인상된 대출 금리와 축소된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았던
대출 금리를 이용해서 다소 비싸더라도 원하는 사이즈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 거기다가 기다림의 기회비용까지 줄여서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어제가 베스트였고요. 어제를 놓치셨다면 오늘이 세컨 베스트, 가장 싼 것이 되는 것입니다. 3월이 2월에 비해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도 다소 슬로우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과연 부동산 랠리의 끝인지, 그동안 기다려왔던 조정의 본격적인 시장인지는 한 달만 가지고 그 트렌드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자, 막연히 하락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리세일이든 그것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분양 프로젝트로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자, 언제나 시장의 빠른 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 등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